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 정치 같은 건 몰라도 된다. 나라만 성장하면 우리도 같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말 믿으십니까? 여기 중국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 말을 38년 동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사무실 프린터에서 출력된 통지서 한 장으로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웨이, 38, 항저우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의 작은 도시에 있는 직원 12명짜리 작은 전자부품 공장의 사장입니다. 사장이라고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시나요? 관리비, 인건비, 원자재값 빼고 나면 한 달에 주는 돈은 우리 돈으로 약 400만 원 안팎. 그냥 먹고 사는 겁니다. 아침엔 딸 손잡고 학교 앞까지 걷고, 점심은 직원들과 국수 한 그릇, 저녁엔 아내 메이링이 끓인 탕을 먹으며 스마트폰으로 QDII 펀드 수익률을 확인합니다. QDII란 중국 본토 투자자들이 해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허가한 펀드입니다. 미국 나스닥, 홍콩 주식, 해외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중국판 해외 투자 상품이죠. 리웨이가 지금까지 여기 투자한 돈은 우리 돈으로 약 3천만 원. 노후를 위한 작은 씨앗이고 딸 대학 등록금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꿈입니다. 그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는 몰라도 돼. 나라가 성장하면 우리도 같이 사는 거야. 근거 없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쌀을 배급받던 시절을 살았습니다. 고기는 명절에나 먹었고 새 옷은 설날에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리웨이 세대에 와서 집이 생기고 공장도 생기고 딸이 학원을 다닙니다. 성장이 증거였습니다. 믿어도 된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마도 이 이야기가 따뜻하게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컴퓨터에 메일이 오기 전까지 그는 몰랐습니다. 중국이란 나라, 14억 인구를 먹여 살리던 이 거대한 성장 엔진이 멈추기 시작한다면 권력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리웨이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중국 지방정부가 어떤 상황인지를요. 여러분은 중국 지방정부의 수입 구조를 아십니까? 중국 지방정부 재정의 절반 가까이가 단 하나의 수입원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토지 매각입니다. 기업이나 개발업자에게 땅을 팔아서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쉽게 말하면 땅이 곧 돈이었습니다. 땅을 팔아야 공무원 월급이 나오고 도로가 깔리고 학교가 운영됩니다. 그런데 2021년 그 땅값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헝다 사태 기억하십니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그룹이 우리 돈으로 약 400조 원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실상 파산한 사건입니다. 중국판 리먼 브라더스라고 불렸던 그 사건이 시작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땅은 팔리지 않았고 팔려도 헐값이었습니다.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수입은 불과 2년 만에 4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창고가 텅 비어버린 겁니다.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없으니 줄 수가 없었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교사 수당이 깎였습니다. 지방 인프라 공사가 멈췄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했지만 지방정부 내부는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는 공식 집계만으로도 우리 돈으로 약 1경 원에 달한다고 추산됩니다. 1경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쓰지도 않는 단위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간부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느 지방정부 회의실, 두꺼운 커튼이 쳐진 창가 아래 형광등 불빛이 쌓인 서류 더미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간부 A가 말합니다. 이대로면 다음 달 공무원 인건비도 못 줍니다. 간부 B가 답합니다. 해외 자산 신고 누락자 전수조사 하십시오. 명분도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간부 A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진짜 부자들은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간부 B가 서류를 덮으며 말합니다. 그쪽은
복잡합니다. 일단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합니다. 진짜 부자들, 중국의 억만장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준비를 마쳤습니다. 캐나다의 별장, 싱가포르의 법인, 가족은 이미 이민, 홍콩 시위 이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자산을 조각조각 나눠서 해외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럼 남은 건 누구입니까? 도망도 못 가고 숨길 줄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로 리웨이 같은 사람들이죠. 잡기 쉽고 도망 못 가고 딱히 저항도 못하는 평범한 중산층이 그들의 타겟입니다. 한 경제학자의 말을 빌리면 이렇습니다. 권력은 항상 가장 잡기 쉬운 곳에서 세금을 걷는다. 2500년 전 공자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정 맹어호.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지금 이 순간 중국 어딘가에서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당 어딘가에 리웨이의 이름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2024년 가을 중국 내륙 어딘가의 초등학교 교사 류메이 52세입니다. 30년간 칠판 앞에 섰던 여자입니다. 월급날 아침 그녀는 마트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삐 잔액이 부족합니다. 그녀는 눈을 깜빡입니다. 이번 달도 월급이 안 들어온 것입니다. 벌써 3달째. 장면이 바뀝니다. 새벽 5시 도로 위에 환경미화원 라오장 58세입니다. 빗자루질을 멈추고 핸드폰을 꺼냅니다.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안 들어왔어. 라오장은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말없이 다시 빗자루를 듭니다. 소방서 휴게실의 소방관 청강 34살입니다. 동료에게 말합니다. 야, 이번 달 또 일부만 나왔어. 동료가 답합니다. 그냥 버텨야지. 시에서 곧 준다잖아. 천강은 쓴웃음을 짓습니다. 고시 몇 달째야. 이제 너무 힘들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들은 모두 지방정부 소속입니다. 교사 월급도, 미화원 수당도, 소방관 급여도 전부 지방재정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방재정의 핏줄이 말라버렸습니다. 창고를 비워버린 지방정부는 안으로는 직원들 월급을 못 주면서 밖으로는 세금을 걷어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정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아주 빠르게 현장까지 전달됐습니다. 세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해외 투자 수익 신고 누락자를 전수조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담당자들은 그 지침을 받아들고 컴퓨터 앞에 앉아 명단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QDII 펀드에 가입했는지, 누가 수익을 신고하지 않았는지 5년치 기록을 샅샅이 훑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없었습니다. 그냥 잡히는 사람이 대상이었습니다. 잡을 수 있는 것부터 이 한마디가 리웨이의 운명을 바꿔놓았습니다. 며칠 뒤 리웨이 공장, 사무실 프린터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세무당국 조사 통지서. 내용은 이랬습니다. 귀하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QDII 펀드 수익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세액 및 가산세, 벌금을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좌 동결 조치가 취해집니다. 금액은 우리 돈으로 약 5천만 원이었습니다. 리웨이는 그 종이를 2번, 3번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곧바로 세무서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QDII 펀드 조금 한 게 전부입니다. 그때 아무도 신고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신고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모니터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규정은 원래 있었습니다. 딱 5글자였습니다. 리웨이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5년 동안 눈 감고 있다가 자기들이 돈이 필요해지자 갑자기 소급해서 들이미는 것. 이건 세금 행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돈 걷기 작전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만만한 사람들을 골라서 하는 작전입니다.
지방정부의 세금 사냥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과거 5년치 해외 투자 기록을 싹 뽑습니다. QDII 펀드 가입자 명단, 수익 내역, 신고 여부를 전부 확인합니다. 신고 누락이 있으면 예외 없이 위반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에 가산세를 얹어서 원래 세금의 2배, 3배를 청구합니다. 납부 기한은 단 30일. 못 내면 계좌를 동결합니다.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는 교묘한 함정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리웨이가 세무서 문을 나서자마자 그의 핸드폰에 문자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발신자는 건설은행이었습니다. 고객님, 세금 납부 목적의 긴급대출 상품을 안내드립니다. 빠른 심사, 당일 지급 가능합니다. 리웨이는 핸드폰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세무서를 나온 지 채 10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빨랐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중국의 국영은행과 지방정부는 구조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세금 고지서를 발송하는 순간 은행은 그 타이밍에 맞춰 대출 상품을 들이밉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돈을 뽑아내고 은행이 그 빚에서 이자를 뽑아냅니다. 국민 한 명을 2번 쥐어짜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내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야 합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이걸 우연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어쩔 수 없으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 구조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천 년 전 공자는 가정맹어호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공자가 길을 가다 무덤 앞에서 통곡하는 여인을 만났습니다. 여인의 시아버지도 남편도 아들도 모두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다고 했습니다. 공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험한 산중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답했습니다. 여기는 가혹한 세금은 없으니까요. 250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중국 어딘가에서 그 말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사라졌지만 가혹한 정치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리웨이는 5천만 원을 30일 안에 마련해야 했습니다. 저축을 털었습니다. 1,500만 원. QDII 펀드를 해지했습니다. 수수료에 환율 손실까지 더해져 손해 쥔 돈은 2천만 원. 둘을 합쳐도 3,500만 원. 여전히 1,50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그는 은행 문을 열었습니다. 세무서를 나서자마자 문자를 보낸 바로 그 은행이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서류를 척척 내밀며 설명했습니다. 세금 납부 목적 대출은 심사가 빠릅니다. 공장 기계를 담보로 잡으면 당일 처리 가능합니다. 리웨이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서명했습니다.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고지서를 보내고 은행이 대출을 권하고 국민이 빚을 집니다. 이 세 박자가 너무나 매끄럽게 맞아 돌아갔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이라도 해온 것처럼요. 그런데 리웨이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니었습니다. 같은 시기 중국 전역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비슷한 통지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직장인, 농부. 공통점은 단 하나, 해외 투자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이었습니다. QDII 펀드는 중국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투자 상품입니다. 정부가 만들어준 길로 걸어갔더니 그 길 끝에 고지서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허가해준 상품으로 수익을 냈더니 신고 누락이라며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되든 안 되든 현실은 현실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처럼 규정은 원래 있었고 그 규정을 언제 적용할지는 그들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법을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잡기 쉬운 사람에게 가능한 한 많이 뜯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렵 동네 작은 카페에는 리웨이와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표정들이 모두 비슷했습니다.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나도 통지서 왔어. QDII 조금 했는데. 옆 사람이 받았습니다. 부자 잡는다더니 결국 우리네잖아. 구석자리에 중년 여성이 끼어들었습니다. 류 선생님 알지? 월급 3달 밀렸는데 이번엔 세금 고지서 받았대. 말이 되냐? 창가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라가 사람 잡아먹는다.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 말이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현상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방식을 약탈적 과세에 가깝다고 설명합니다. 세금 본연의 목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정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 자산을 가져오는 행위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는 체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떠납니다.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떠나고 떠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떠납니다.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확히 그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런윤, 즉 도망가는 윤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자산을 들고 중국을 떠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싱가포르, 두바이, 포르투갈로 자산과 가족을 옮기는 부유층이 급증했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중국을 떠난 백만장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리웨이는 런윤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갈 자산도 받아줄 나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뿌리를 뽑을 수 없으니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국가가 성장할 때는 국민 덕분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위기일 때는 국민 주머니를 엽니다. 좋을 때 같이 웃고 나쁠 때 혼자 살겠다고 국민 등을 치는 나라. 그게 지금 이 나라의 민낯이었습니다. 리웨이는 38년 동안 그 나라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리웨이를 믿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사람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나라가 사람을 먹고 사는 구조. 리웨이는 그제서야 그 구조 안에 자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들어가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1,500만 원을 대출받은 날 밤, 리웨이는 오랫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기계가 담보로 잡혔습니다. 그 기계들이 없으면 공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직원 12명의 월급이 없어집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갑니다. 거래처 납품 일정은 맞춰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습니다. 더하고 빼고 또 더하고 빼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리웨이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직원 2명을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가장 최근에 들어온 2사람이었습니다. 할 말을 며칠 동안 머릿속으로 준비했지만 막상 2사람을 앞에 앉히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웨이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당분간 형편이 어렵다. 2사람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을 겁니다. 공장 분위기가 예전같지 않다는 걸, 사장 얼굴이 며칠째 어둡다는 걸. 그들이 나간 뒤 리웨이는 사무실 문을 닫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을 내보내는 게 이렇게 무거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숫자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딸 샤오링의 영어 학원을 끊었습니다. 한 달 원비가 우리 돈으로 약 30만 원이었습니다. 큰 돈이 아닌 것 같지만 지금 리웨이에게는 그 30만 원도 버거웠습니다. 샤오링은 왜 학원을 안 가냐고 물었습니다. 리웨이는 잠깐 쉬는 거라고 했습니다. 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압니다. 어른들이 말하지 않아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엄마 아빠 얼굴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샤오링은 그날 저녁 밥을 먹으면서 평소보다 말이 없었습니다. 리웨이는 딸의 그 조용함이 어떤 말보다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지만 공장만 잘 돌아가면 몇 달 안에 갚을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계산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거래처 중 한 곳이 발주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쪽도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경기 전체가 가라앉고 있었고 그 무게가 리웨이의 작은 공장에도 고스란히 내려앉았습니다. 소비가 줄면 제조업체가 줄이고 제조업체가 줄이면 부품 공장이 줄입니다. 경제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어서 위에서 시작된 한기가 아래까지 내려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매출은 줄었고 대출 이자는 나갔고 남은 직원들 월급은 줘야 했습니다. 리웨이는 자신의 월급을 가장 먼저 깎았습니다. 400만 원이었던 월 소득이 15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아내 메이링은 어느 날 저녁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편의점 일 좀 해볼게. 리웨이는 말리지 않았습니다. 말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메이링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존심을 부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메이링은 새벽 6시에 일어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오전 시간 파트타임이었습니다. 리웨이가 출근할 때 아내는 이미 집을 나선 뒤였습니다. 샤오링은 혼자 아침을 먹고 학교에 갔습니다. 아무도 그걸 문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가족의 아침 풍경이 소리 없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샤오링이 잠든 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메이링이 물소리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믿던 나라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어. 원망도 아니었고 비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담담하고 낮은 목소리. 그게 더 무거웠습니다.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울었으면 리웨이도 뭔가 반응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담담함 앞에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리웨이는 생애 처음으로 정부를 욕했습니다. 소리도 없이 누가 들을까봐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너무 지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8년 동안 쌓아온 믿음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폭발이 아니라 침식이었습니다. 파도가 한 번에 절벽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조금씩 깎아내는 것처럼요. 그는 오랫동안 믿어왔던 것들을 천천히 되짚어 봤습니다. 나라가 성장하면 우리도 같이 산다고 했습니다. 성장이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세대보다 잘 사는 것이 그 증거라고, 집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딸이 학원을 다니는 것이 나라 덕분이라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 살았던 건 내가 열심히 했던 것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공장 문을 열고 직원들 밥값 걱정하고 거래처에 머리를 숙이며 버텨온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라가 나를 먹여 살린 게 아니라 내가 나라를 먹여 살린 것이었습니다. 세금을 냈고 일자리를 만들었고 소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내가 힘들어지자 남은 것마저 가져갔습니다. 성장으로 쌓은 신뢰는 탐욕 한 번에 무너진다는 것을 리웨이는 그제서야 온몸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깨달았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성장이 다시 와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배신당한 사람은 두 번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리웨이는 여전히 공장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12명에서 8명으로 줄었고 대출 이자는 매달 꼬박꼬박 나갔습니다. 그의 딸 샤오링은 아직도 학원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계속했습니다. 나아진 건 없었습니다. 그냥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리웨이는 습관적으로 켜둔 TV에서 낯익은 이름을 들었습니다. 지난해 세금 단속을 진두지휘했던 바로 그 지방 간부였습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쉽게 말해 중국 최고 감찰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리웨이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화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폭로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선전의 아파트 3채, 자녀 둘은 캐나다 유학, 부인은 호주 시민권 보유, 비자금은 해외 법인을 통해 관리, 추정 비리 금액은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리웨이에게 규정은 원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바로 그 구조의 설계자가 스스로는 그 규정 바깥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서민들의 QDII 펀드 수익을 신고 누락이라며 5천만 원씩 뜯어가던 사람이 정작 자기 자녀 유학 자금은 해외 법인으로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SNS는 금세 들끓었습니다. 서민 털어서 자식 유학 보냈다. 우리 세금으로 캐나다에 아파트 샀다. 이게 사회주의 국가냐? 댓글들이 수만 개씩 달렸습니다. 물론 몇 시간 뒤 상당수는 삭제됐습니다. 중국 인터넷 검열 특성상 민감한 내용은 오래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까지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한번 돌아선 민심은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갔습니다. 정부는 해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당의 엄정한 자기 정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말을 예전처럼 듣지 않았습니다. 성장으로 설득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숫자로 믿음을 사던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GDP 성장률이 아니라 단 하나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나라를 믿을 수 있는가? 리웨이는 TV를 보면서 통쾌함을 느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 간부가 수갑을 차고 끌려간다 한들 리웨이의 공장 기계는 여전히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1년은 누구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권선징악이라고 합니다. 선이 이기고 악이 벌을 받는다고. 그런데 현실의 권선징악은 드라마와 다릅니다. 악인이 벌을 받아도 피해자의 상처는 그대로입니다. 빼앗긴 것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너진 신뢰는 복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말은 통쾌하지 않습니다. 다만 씁쓸하게 조용히 끝납니다. 리웨이는 그날 밤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진 공장 건물이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저 기계들이 담보로 잡혀있는 한 그는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빚이 있는 한 그는 온전히 자기 것이 없었습니다. 나라를 믿었던 대가치고는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정부는 돈으로 버틸 수 있다. 군대도 있고 법도 있고 방법도 많다. 하지만 신뢰는 다르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는 이 나라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고 싶다는 생각도 솔직히 해봤지만 그럴 돈도 없었고 그럴 용기도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나라를 믿지 않았습니다. 열렬히 반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불신이 어쩌면 분노보다 더 무서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국 전역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리웨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고 계좌가 동결되고 공장 기계를 담보로 잡히는 사람들. 그들은 시위를 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믿음을 거둡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나라가 가장 위험해지는 순간은 국민이 분노할 때가 아닙니다. 국민이 아무 말 없이 등을 돌릴 때입니다. 2024년 기준 중국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는 공식 집계만으로 우리 돈 약 1경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돈의 일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리웨이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거치고 있습니다. 부자를 잡겠다는 명분으로, 규정은 원래 있었다는 그런 말 한마디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과연 중국만의 이야기일까요? 나라가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손을 뻗는 곳이 어디인지, 잡기 쉬운 사람이 누구인지, 그 구조는 어느 나라에나 존재합니다. 중국이 극단적으로 보여줬을 뿐입니다. 권력의 탐욕은 결국 민심을 잃습니다.
그리고 민심을 잃은 권력은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속부터 썩어갑니다. 리웨이의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런 이야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